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딸을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가졌을 때 미혼모였고 임신을 해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다가 만삭이 되고 나서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할머니 집에 오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100일 무렵이었어요. 그 뒤 전 할머니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엄마가 곧 우리 미경이 데리러 올 끼다. 어릴 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엄마인데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전 늘 그리웠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저는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처음엔 엄마를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어 할머니가 미웠어요. 뭐하러 미련 같은 걸 2개 만들어선. 나중엔 남들 다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과 시내가 아닌 시골 고적에 있는 할머니 집까지 싫었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네모 반듯한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건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철없던 저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파트 가서 살자 하고 할머니를 졸랐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럴 돈이 어딨노? 가시나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며 핀잔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우린 절대로 남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냥 전 그렇게라도 표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화가 점점 부풀어 빵 하고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지만 꼭 그렇게 할머니의 속을 긁어놔야 속이 시원한 나쁜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좋으나 싫으나 그리고 기쁘나 슬프나 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며 아리랑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언젠간 저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그것만 불러?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게 입에 붙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래서 늘 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늘 그 아리랑 노래 구절부터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아침 TV에서 노동요로 부르는 아리랑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랫소리를 들으니 지금은 계시지 않은 할머니에 대한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사춘기 시절 전 여느 아이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요. 반 친구 중에는 유독 예쁜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저는 제 얼굴이 싫어서 집안의 모든 거울을 뒤집어 놓거나 할머니가 쓰시는 보자기로 가려놓기 일쑤였어요. 할머니는 가려져 있는 거울을 보실 때마다 또 지랄이고 거울 보기 싫으면 네가 눈 감고 다니라 하며 그런 저의 행동에 늘 역정을 내셨죠. 하지만 전 할머니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거울 가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기 초에 부모님에 대한 호구조사를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 직업 이런 걸 학교에서 알아서 뭘 하겠다고 적어내라고 하는 건지 어린 저는 어느 것도 쓸 수가 없어 학기 초부터 불만이 가득했어요. 기분 탓인지 학교에선 늘 선생님의 관심에 저는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친구들은 학교 근처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 살아서 저를 촌년이라고 불렀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딱히 친구들에게 뭐라고 혼을 내지 않아 저는 늘 상처투성이로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그런 저는 중학교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날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시하자. 일부러 신경질적인 말투와 행동을 하면서 일종의 센 척을 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실제로는 집 마루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만 봐도 기겁하는 저였는데 학교 가는 버스에만 오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당시 사회초년생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공부를 좀 잘해보면 어떨까? 저는 처음에 이건 또 무슨 시비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셨어요. 나도 너랑 비슷한 시절이 있어서 잘 알아. 내 잘못도 아닌데 불행한 것 같은 기분. 그렇다고 지금처럼 살아봤자 아무것도 안 변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고 확실한 방법은 네가 성공하는 거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우리 공부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저는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하고 선생님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 전 시험 기간을 앞두고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겠지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5등이란 생각도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성적표를 봤던 날, 그 기분이란 게 생각보다 참 좋았어요. 할머니도 그날은 아주 신나게 아리랑 노래를 부르시면서 생일이 아니면 잘 해주지 않는 삼겹살을 구워주셨고 그 맛이 정말 끝내주게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들도 내세울 건 없지만 공부 잘하는 저를 좋게 봐주셨고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맛도 나고 좋았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의 말처럼 가장 효과 있고 확실한 성공은 공부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맛에 취해 공부와 성적에 집착하는 아이가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에서 1등이란 쾌거를 이루며 그야말로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우리 학교 전교 1등애. 그런 타이틀이 하나 둘 붙을 때마다 아주 뿌듯했어요. 공부를 잘하니 집에 아파트가 아닌 것도 가난한 것도 그다지 저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즈음 유미경계 공부는 잘해도 얼굴이 영 그렇지 않냐? 그러게 씨는 그래도 공평해. 저 머리에 얼굴까지 예뻤어 봐. 어디 부러워서 살겠니? 그래, 그래도 여자는 모쪼록 얼굴이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처음엔 공부 못하는 것들이 부러워서 시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춘기 시절이라 그간 잊고 있던 저의 외모 콤플렉스를 건드려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저희 반에는 서울에서 전학을 온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생머리에 눈, 코, 입이 만화 주인공처럼 예뻐서 저는 스스로 그 아이와 저를 비교하며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늘 팔자 좋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불만이고 내 볼 때는 곱기만 하구만 하시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게 역정을 내셨어요. 전 그럴 때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죠.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와 대중목욕탕을 갈 때면 저는 할머니에게 힘 좀 팍팍 내서 더 세게 밀라고 나도 은정이처럼 뽀얗게 되게 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지랄 연병하네 라며 여지없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노래를 부르며 저의 등을 밀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노랫가락에 맞춰 챙겨온 요거트를 먹지 않고 얼굴에 양보했는데 이기 미친나? 이 아까운 걸 어디 처바르노? 하며 할머니가 역정내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때는 예뻐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길 못난이인 걸. 아무리 때를 빼고 광을 내도 전 그냥 깨끗하고 뽀얀 못난이였죠.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할머니께 쌍꺼풀 수술을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오히려 할머니한테 두들겨 맞아 등짝에 쌍꺼풀 라인처럼 선명한 효자손 라인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모아 저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로는 부족해서 할머니의 농사일을 돕거나 마을 어른들의 농사에 품앗이를 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저의 성형수술을 위한 자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물론 비밀이었죠. 전 확실한 제 삶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건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자. 그리고 모은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 였어요. 목표가 확고하니 놀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사라졌고 혹여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 같은 거 없다고 하실까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전 정말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S대의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합격했습니다. 저희 합격 소식에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 조촐한 잔치를 벌였고 이장 아저씨는 제가 기특하다며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도 걸어줬어요. 개천에서 용난꼴이었거든요. 그 기분이란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더라고요. 이런 게 노력한 보람이구나 싶은 게 앞으로의 제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에 머물 집을 구한다며 2달이나 빨리 서울로 올라왔어요. 입학 전 성형수술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으니 수술 비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고 무엇보다 생각만 할 때보다 무서웠어요. 실제로 제 얼굴 사진에 의사 선생님이 사인펜으로 절개하는 설명을 해줄 때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성형외과를 나을 수밖에 없었죠. 그 길로 저는 모은 돈으로 헬스클럽을 갔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했으니 그 말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입학식 코앞까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며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몸과 얼굴에 라인이 잡히니 보람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수술도 하지 않고 이루어낸 성과에 전 뿌듯했습니다. 물론 성형보다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만하면 얼굴에 칼도 안 대고 충분히 예뻐졌다는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나름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모습으로 입학식에 가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손녀딸이 우리나라 최고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와봐야 하지 않겠나? 언제부터 입학식에 손녀를 보러 왔다고. 할머니는 교문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만나러 교문 앞에 갔고 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며 그 며칠 사이에 와 이리 야위었노? 니 뭔 일 있었나? 하며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데 창피해서 그만 좀 하라고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한 거라고 말하니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기껏 잘 먹여놨더니 와 돈 주고 그걸 빼노. 내 눈에는 이쁘기만 하더만. 라며 저를 혼내셨죠. 나중에 시골집으로 돌아가실 땐
저에게 돈을 찔러주시며 배 굶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학 1학기를 보냈고 사라진 외모 콤플렉스 덕에 자신감 넘치게 지내다 보니 제 주변엔 교수님도 친구들도 선배들도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주변에서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주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 뒤 저는 학교 다니는 동안 과외 아르바이트로 돈도 쏠쏠하게 벌면서 제가 바라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학생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할머니에게 돈도 보내주고 때 되면 할머니에게 옷이며 홍삼이며 선물을 할 수 있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자꾸 이런 걸 보내노? 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이가? 하며 늘 뭐라고 하셨지만 속상해서 전 해줘도 뭐라고 한다며 말을 더 일부러 나쁘게 하곤 했죠. 서울에 올라온 이후 시골 할머니 집에 잘 가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엔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할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를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엄마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네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망설이다 그래도 얼굴이나 보자 싶어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 엄마가 있다는 곳에 갔어요. 엄마는 어떤 동네의 호프집 같은 곳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단번에 알아보고 왔어? 어머, 우리 딸 잘 컸네. 에스테 다닌다며. 내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라며 저를 부둥켜 안더라고요. 진한 화장품 냄새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마담, 우리 왔어. 새로운 아가씨인가? 하며 가게 단골로 보이는 아저씨 무리가 왔고 엄마는 반가운 친구라도 보듯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하듯이 아저씨들을 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당황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냉장고에서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아저씨 한 명이 제 손을 쓱 만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쾌해 그 아저씨의 손을 꺾으며 손모가지 부러뜨리기 전에 곱게 술이나 드시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욕을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던 엄마는 놀라서 튀어나와 저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가게를 뛰쳐나왔고 울면서 당시 머물던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 잘 만나고 왔냐고 물었고 전 차마 엄마가 술집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나긴 했는데 정이 없어 그런가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앞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 대기업과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하고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공기업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어쩌지 못했지만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것들은 모두 제 손으로 이뤘다는 그 성취욕이 절 어디서나 꺾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입사 후 저는 사회생활도 제법 순탄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 제 앞에 펼쳐질 지옥이 있다는 것을요. 그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고 다복한 집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남자에게 급격하게 빠져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간 저는 변변한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터였기에 저의 마음은 저조차도 제어가 되지 않을 만큼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저는 결혼을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수한 적 없던 저는 저의 안목을 믿었어요. 남편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편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남편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당신의 역할을 저에게 전가하시려는 거였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네 남편은 네가 챙겨라 하며 저에게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건네셨어요. 그 리스트는 남편의 1년 뒷바라지 리스트였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 혹은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읽어 내려갈수록 기가 차더군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도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자식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나는 다 하고 살았다. 규성이한테 들어보니 넌 부모도 없이 네 손으로 다 하고 살았다며. 우리 애는 너랑 달라?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이제라도 스스로 하고 살아야죠. 어머니가 그동안 애쓰신 거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저한테는 무리예요. 그 후 전 시어머니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반찬을 하더라도 남편 먹을 것만 챙기셨어요. 처음엔 당신 어머니가 유치하다며 제 편을 들어줬던 남편은 제가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것이 편하다며 계속 마마보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사이도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 저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나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위해서 점점 자발적으로 시어머니가 줬던 리스트를 하나 둘 챙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당신 엄마가 해준 것보다 못하다며 불평했고 그즈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니 호르몬 때문인지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나빴지만 남편도 시댁도 그런 저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골에 있는 할머니만 저를 걱정하며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내셨죠. 그런 할머니에게 한번 오지 왜 음식만 보내? 물으니 할머니는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재차 마다하셨어요. 희한했습니다. 서울로 온 이후 할머니가 온다고 하면 싫었던 저였는데 할머니가 남편과 시댁 눈치로 못 온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으니까 올라오라고 할머니를 졸랐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지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뭐? 할머니가 오신다고? 남편은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다는 제 말에 정색을 하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왜? 못 올 때 오는 거 아니잖아.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맞받아 쳤어요. 장모님도 아니고 할머니잖아. 난 어릴 때부터 노인이랑 같이 있는 거 냄새나서 싫어한단 말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금방이라도 이 남자의 얼굴을 한 대 올려 칠 것 같은 충동에 저는 그런 제 기분을 누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니?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야. 노인이라 냄새난다고? 말 다 했어? 내가 또 언제 말을 그렇게 했다고 난리야. 당신도 나한테 의논 안 했잖아. 넌 의논했어? 시어머니 걸핏하면 우리 집 문 따고 들어오는데 그건 나한테 의논했니? 한번 터지니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런 저에게 질린다며 할머니가 계시는 동안은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고 전 이 남자의 바닥을 보고는 절망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급한 출장에 잡혀 지방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며 임산부 혼자 있는 것보다 당신이 챙기시겠다며 또 콧노래를 부르며 쌓아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콧노래를 들으니 이상하게 배알이 꼬여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 좀 부르지 마. 정신 사나워. 다른 때 같으면
별 트집을 다 잡고 지랄한다고 역정을 내고도 남을 양반이 제가 빽 하고 신경질을 내자 알겠다며 노래를 딱 멈추는데 제가 진짜 꼬여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모습도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이틀 내내 제 눈치만 보다 농사일이 있어 더는 못 있는다고 시골집에 내려가셨죠.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가셨다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청소를? 우리 규성이가 비위가 좀 약하지 않니? 겸사겸사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모든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확 질러버렸고 남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더 언성을 높이는데 그 후 저희 부부는 쇼윈도 부부처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제 몸조리를 돕겠다며 병원으로 오셨는데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요즘은 전부 시설 좋은 조리원에서 몸조리한다며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 할머니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일로 남편과 대판했죠. 너같이 꼬인 여자랑은 더는 못 살아. 나 아니면 누가 너랑 산다고 바락바락거리는지. 더는 못 참으니까 이혼해. 남편도 그렇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져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애가 너같이 싸가지 없는 아빠 보고 배울까봐 무섭다. 당장 이혼해.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할머니는 저의 이혼 소식에 오히려 화를 내며 지금이라도 물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할머니한테 버럭 화를 냈죠.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할머니 왔을 때 출장 간 거 아니고 지네 집에 간 거야. 할머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그리고 조리원에 있는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놈이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이야? 할머니는 그런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아마 나중엔 우리 애도 할머니 안 보여줄걸? 그래도 괜찮아? 있는 힘껏 할머니한테 퍼부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할머니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저는 뒤늦게 아차 싶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힘껏 안아주며 니미를 그런 상놈의 잡놈인 줄도 모르고 내 아까운 도라지청만 날렸네.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 할머니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살이를 시작하셨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딸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아이 아빠가 없다는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딸아이한테 먹이고 입히며 정성을 다했고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돈이 썩어나나 아무리 지 새끼가 귀해도 니만 할까? 니도 좀 좋은 거 사서 입고 먹고 그래라 라며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딸에게 올인하는 것이 속상해 그런 거였는데 전 그때 당시 짠순이 할머니가 돈 낭비한다고 저에게 뭐라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육아 방식에 저는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했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서운하셔서 몇 번이고 짐을 쌌다가 풀기를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아이를 재우고 있는 할머니에게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애 듣는데 그것 좀 하지 마. 가뜩이나 할머니 손에 커서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고 말 나오는데 그렇게 꼭 노래까지 불러야겠어? 라며 할머니에게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는 그 당시 제 말에 입을 삐죽삐죽 했지만 할머니 손에 커서 다른 애랑 다르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리랑을 끊으셨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고 전 그 모습에 미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환경이 바뀌었고 그때 할머니는 매일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며 아프다고 하셨어요. 전 마음과 다르게 아프면 병원을 가자. 내가 의사야? 나한테 백날 아프다고 해봤자 약도 안 나와. 라며 매몰차게 굴었죠. 끝내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에게 무신경하고 몹쓸 소녀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위암이셨어요. 그땐 왜 몰랐는지. 우리 할머니는 웬만한 건 아프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 입에서 아프다는 말이 나왔을 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신호였다는 걸. 할머니의 수술실 앞에서 세상이 떠난 듯 울고 또 울었어요. 수술을 마친 할머니는 기력을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매 순간 고비를 넘기며 저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 이모에게서 할머니가 정신이 드셨다며 얼른 오라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 좋다고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늘길을 떠나셨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입은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할머니에게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너무 한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손님도 거의 없는 조용한 빈소 구석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제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제 등을 토닥이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아픈 거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엄만 계속 아파? 할머니처럼 계속 아파? 저는 딸아이 말에 마음이 전부 녹아 없어질 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딸아이에게 고개를 흔들며 안 아파. 우리 채빈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울어? 좋아서. 채빈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럼 내가 계속 불러줄까? 딸아이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희 할머니가 그랬듯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빈소에서 들리는 딸아이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니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마치 웃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로소 할머니에게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뒤늦게나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젠 거기서 아프지 말고 편하게 쉬어. 내 성격이 이래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사랑해,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그간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딸아이에게 좋은 것을 사주기보다 시간을 내서 함께했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보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까지 딸아이와 사이 좋은 모녀로 살고 있어요. 마치 할머니와 그랬던 것처럼요. 어쩌면 할머니는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던 저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식의 마음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합니다. 언젠가는 제 딸도 이런 제 마음을 알게 되겠죠. 할머니와 제가 그랬듯 딸아이와 지지고 볶고 살고 싶습니다. 척박했던 인생에 이 아이만큼은 저에게 선물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가셨으니까요. 할머니에게 부족하고 모자랐던 저 역시도 선물 같은 존재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소식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세상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작은 1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1인 공방은 미가공 상태의 금부치와 원석 상태의 보석을 의뢰받아 직접 장신구로 가공하는 귀금속 공방이에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기혼 여성이 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저와 남편이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무렵에 귀금속 공방과 예비시모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나 결혼 준비를 막 했던 무렵에 그때나 저희 귀금속 공방은 홍보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아 아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모님 고객들로 몇 달씩 대기 순번은 기본이었을 만큼 내실이 충실한 공방이었죠. 저는 부잣집 사모님들인 단골 고객들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마에스트로, 장인이라는 칭찬을 달고 다녔어요.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마에스트로와 장인은 저희 노력과 정직, 그리고 실력으로 당당히 얻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암튼 삶의 터전이 귀금속 공방이니만큼 저는 늘 금부치와 보석들을 만지며 살아왔어요. 물론 그 금부치와 보석들은 고객님들이 직접 가져왔거나 저의 공방으로 배송시킨 것들이었기에 저의 물건들은 결코 아니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세공 비용만으로도 당시에 이미 저는 큰 재산을 이룬 상태였죠. 그럼에도 헛된 사치 따위를 부리는 법 없이 늘 수더분하고 검소했어요. 주 고객층인 부잣집 사모님들 중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익히 접해왔던 덕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사모님들 이야기를 종종 목격했던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정직과 신뢰를 철칙같이 지키며 괜한 돈 욕심을 멀리하고 살아왔는데 마침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덜컥 나타나 주었으니까요. 그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직하며 반듯한 남자였고 그런 남자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오직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대학 입시 학원을 몇 개 운영하는 원장이자 갑부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모님인 예비시모가 결혼을 반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가던 날부터 예비시모의 결혼 반대는 시작되었어요. 시모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신경 써서 차려입은 저의 차림새부터 트집을 잡았죠. 시댁들 자리에 처음 인사 온다는 애가 넌 그게 지금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복장이라고 보니? 아, 네. 제 차림이 불만스러운 모양이신가 봐요. 당연히 불만이지.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야 대단한 부잣집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꽤 사는 집안인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님 생각처럼 시댁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예의를 갖춰서 단정하게 신경 쓴 거예요. 됐고, 그런 옷은 어디서 사니? 시장바닥? 그거 싸구려 보세 맞지? 어머님이 입고 계신 명품처럼 품격 있는 옷은 아니지만
신뢰가 될 만큼 격떨어지는 복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사, 어떻게 보면 네 딴에는 나름 신경을 쓰기는 쓴 차림새의 모양이구나. 돈벌이도 안 되는 목공예품 공방이나 운영하는 처지에 거적대기나 누더기 같은 행색 말고 그래도 옷 비스꾸무리한 걸로다가 챙겨 입고 온 걸 보면 말이다. 목공의 공방이요? 아무튼 나도 들을 만큼 다 듣고 생각이 있으니 반대하는 거야. 예비시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를 향한 두 가지 오해였어요. 첫 번째 오해는 저의 소탈한 차림새였죠. 그 차림새를 본 예비시모는 제가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안 거죠. 그만큼 친정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죠. 제가 귀금속 세공 장인으로서 이미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요. 예비시모의 두 번째 오해는 제가 운영하고 있던 1인 귀금속 공방에 대한 오해였어요. 저의 귀금속 공방을 목공예품 공방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죠. 예비시모의 말에 따르면 저의 귀금속 공방을 이렇게 생각했다더라고요. 왜 그런 곳 있잖아요. 민가 하나 없는 국도변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 눈에 띄는 주변에 인가 하나 없이 너무 생뚱맞은 자리에 있는 데다가 장승 같은 장식물들로 가득한 분위기 탓에 저긴 뭐 하는 곳이지? 살짝 그런 곳이요. 괴팍하며 돈도 없이 가난하기만 한 장인이 목공에 평생을 바친답시고 막걸리에 취해 예술을 하는 그런 느낌의 곳이요. 물론 목공예품 공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예비시모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 저야 당연히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공예품 장인분들을 존중하죠. 예비시모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저는 목공예품 장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날의 첫인사는 저를 향한 예비시모의 오해로 인한 결혼 반대 속에서 끝이 나버렸고 저는 예비시모가 계속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깊은 걱정을 품은 채로 무거운 걸음을 돌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를 공방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기 무섭게 예비시모가 남편을 붙들어 앉혀놓고 또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가 없는 자리이니만큼 아주 노골적인 강요였죠. 어디서 잡상이를 애인이랍시고 데려오기를. 잡상인? 누가? 그 사람이? 목공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 신세야 뻔하지. 잘 돼봤자 고속도로 휴게소 좌판에서 쌀데기 없는 것들이나 팔 것이고 그나마도 잘못되면 국도변에서 지나가는 차들이나 억지로 붙들어 세워놓고 복졸이니 주걱이니 비싸게 강매하는 잡상인 꼬라지일 것이고 어디 엄마 말이 틀렸다든? 뭔가 좀 선입견이 되게 심한 모양인데 설사 목공예품 장인이라고 쳐도 엄마 말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선입견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야. 그러니 잡상인 같은 여자 말고 번듯한 집에서 잘 배우고 차만 찾아 다시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나 해. 결혼을 할 거면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자제를 며느리로 드리라고. 그만 좀 해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막 실망감 들려고 그런다 정말. 어쩌겠니? 실망해도 별 수 없는 일인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수준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은 절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엄마 혹시나 돈 보고 결혼 허락할까봐 그 사람 재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덮어놓고 반대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 뭐. 솔직히 굳이 따진다면야 한참 모자란 쪽은 우리 집이지. 그 사람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만 해도 엄마 학원이니 뭐니 내 재산까지 다 포함한 우리 집보다 훨씬 많을걸?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는 장인인지 알면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꼴랑 목공의 공방이 돈이 있어 봤자 푼돈이나 되려고? 엄마는 학원 원장이면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태도가 왜 그래? 그런 태도로 학생들 어떻게 가르쳤지?
제발 사람 말 좀 제대로 들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목공의 공방 아니라니까. 아니면 어디 시골 구석 한지 공방 뭐 그런 거라디? 그래 봤자 거렁뱅이 신세 거기서 거기지 뭘. 일단 가서 봅시다. 직접 눈으로 보자고요. 입으로 100번 말해봤자 어차피 안 믿을 테니까. 며칠 뒤 남편이 예비시모를 직접 데리고 저의 귀금속 공방을 찾아왔어요. 예비시모의 오해와 결혼 반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견학 차원이었죠. 그렇게 저희 공방에 견학 오게 된 예비시모의 눈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휘둥그레졌어요. 저희 공방에 널려있는 금붙이와 보석 무더기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더욱이 부잣집 사모님들로부터 90도 인사를 받아가며 보석 세공사로서 존중받는 저의 모습과도 직접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제야 비로소 저를 향한 생각이 모두 오해였음을 깨달은 예비시모는 미안하구나. 내 생각이 짧았던 모양이야. 다 내 오해였고 그 점 거듭 사과하마. 아니에요. 워낙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라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인걸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분명 잘못이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옳은 일이지. 그렇게 말한 예비시모는 저에게 사과했고 저의 손을 덥석 잡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마에스트로라고 그러나? 특정 분야의 장인을 지칭하는 말 말이다. 난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인정받는 마에스트로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그저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정직히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요 뭐. 부끄러울 일 아니야. 되려 어깨 쭉 펴고 당당해야 할 일이지. 우리 며느님의 평생의 노력을 깎아내려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고 또 반성할게. 어머님.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부탁하마.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시애미를 용서하고 내 아들과 결혼을 해주련? 그럼요. 며느리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헛된 돈 욕심에 빠져서 남편에게 피해가 가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저도 약속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예비시모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예비시모가 계속 반대하면 어쩌지 싶었던 저의 고민 또한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죠. 이후로도 한동안 예비시모는 훌륭하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본인이 언제 결혼을 반대했었냐는 듯 마치 친정엄마처럼 친근하고 살갑게. 하지만 부잣집 사모님들을 주 고객으로 둔 귀금속 공방을 운영해오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봤자 착한 사람 가면 뒤로 숨겨놓은 칼날을 언젠가는 반드시 들켜버리고야 만다는 깨달음이었죠. 예비시모가 딱 그랬어요. 저를 업신여기며 결혼을 반대했던 일을 뉘우치던 모습부터 친정엄마처럼 자애롭고 살갑게 저를 대하던 행동들까지 모두 다 연기였어요. 저희 공방에 견학을 오던 순간 휘황찬란한 금붙이와 보석덩이들을 마주하며 돈 욕심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연기 말이죠. 그런 예비시모에 흑심이 드러나던 때는 제가 직접 만든 폐물을 예비시모에게 선보이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결혼 폐물을 예비시모에게 선보이면서 또 하나의 폐물 세트를 꺼내 놓았어요. 폐물 한 세트는 남편과 예식장에서 교환할 반지가 포함된 폐물이었고 두 번째 폐물 세트는 예비시모의 선물이었죠. 다만 재벌집 결혼식만큼 휘황찬란한 폐물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바로 그 재벌집 결혼식만큼 휘황찬란한 폐물은 아니다 라는 지점에서 결혼을 반대하던 예비시모가 돈 욕심으로 인해 결혼을 찬성하게 되었다는 검은 속셈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비시모는
제가 꺼내놓은 두 폐물 세트에 대해 하찮다는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심지어 그 두 폐물 세트는 제가 직접 가공한 일종의 작품인데다가 너무 사치스럽지도 않으면서 격식 차리기에 훌륭한 수준의 폐물 세트였는데도 말이죠. 제가 그런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예비시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솔직히 많이 불쾌하구나. 네? 며느리가 될 자리가 못 사는 가난뱅이 처지도 아니고 시댁이랑 시애미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꼴랑 이따위 하찮은 걸 폐물의 선물이랍시고 들고 오기를. 그러니까요. 그게 어머님, 다시 잘 설명하자면 보기보다는 많이 귀한 폐물들이거든요. 일종의 작품격인 폐물이기도 하고요. 가격대도 저희 결혼의 격식 차리기에는 아주 훌륭한. 공방에 널려있는 귀금속들은 전부 어디다가 꽁꽁 꼽을 쳐놓고는 겨우 이딴 걸 가져오고서는 아주 너만큼은 못 사는 시댁이라고, 너만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시애미라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귀금속 공방에 있는 금부치와 보석들이 전부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금부치와 보석들은 모두가 고객들의 소유물이거든요. 제 공방 오시면 사람들 대부분 그 귀금속들이 다 저의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요. 이제 와서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라도 없어야 속아 넘어가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는 세공사로서 세공 비용만 받을 뿐 세공 과정에서 발생한 금가루 먼지까지 하나하나 주인인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가 시애미를 아주 바닥까지 무시하려 드는구나. 내가 이래봬도 고3들 숱하게 명문대 보낸 학원 강사 출신 원장이야. 배워도 너보다 몇 배는 더 배웠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다. 근데 어디서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 취급을 해 감히.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는 무슨 얘기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만만하고 저렴하게 봤으면 결혼 폐물까지 저렴하게 치를 생각을 한다던. 난 그게 불쾌해서라도 이 폐물 인정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 이따위 건 내 눈앞에서 썩 치우고 생각이 있는 며느리라면 꼽을 쳐놓은 귀금속들로다가 제대로 된 폐물을 다시 만들어다 가져와. 그날 저는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폐물을 선물로 가져갔으면서도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죠. 남편은 저를 공방으로 데려가는 내내 저의 눈치를 살폈어요. 낳아준 친엄마인 예비시모가 무척이나 나쁘끄럽다는 눈치였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날 저와 남편의 눈에 비친 예비시모의 모습은 돈의 눈먼 폐악질 그 자체였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절대 이별을 택할 수도 없는데 예비시모의 탐욕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해봤자 불행한 날들이 너무 뻔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저희의 사랑을 지키자면 예비시모와 의절하고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지만 말이 쉬워서 의절이지 함부로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예비시모의 거취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예비시모가 저의 공방에 불쑥 쳐들어와 떡하니 자리에 앉더니 이번에는 훨씬 노골적인 요구를 해왔죠. 며칠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절충하면 결혼 전부터 서로 간에 마음 상할 일 앞으로는 절대 없지 싶구나. 그렇게 말한 예비시모가 대뜸 들이민 종이 한 장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예비시모와 어쩔 수 없이 의절을 해야만 하겠다고요. 대체 그 종이가 뭐길래 의절까지 결심하게 되었냐고요? 예비시모가 직접 작성해온 폐물 견적서였어요. 그것도 보통 견적서가 아닌 이탈리아 현지 장인의 수제 명품 견적서였죠. 그리고
이탈리아 장인의 명품 견적서에 적혀있던 금액은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10억이요? 우리도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인데 결혼 선물 겸 치르는 폐물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해야겠지. 진심이세요? 계산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왜? 10억이 너무 약소하니? 하긴 나도 2배쯤 더 부리려다가 말았단다. 생각 같아서는 20억쯤 받고 싶은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어쩌고 해서 반 뚝 잘라 양보한 거야. 너희 결혼에 이 정도면 헐값이다? 아니요, 제 말은 10억부터가 심하게 과하다는 뜻이었는데요. 부자라며 마에스트로니 장인이니 떵떵거리며 산다며. 근데 이 정도도 못해? 차라리 처음 생각대로 20억짜리 견적 뽑아서 들이밀어야 시댁이 그렇게 저렴한 집안 아니라는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겠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그놈의 시댁 무시를 그만둘 참이야. 아무리 제가 재산을 많이 벌어두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10억? 20억? 그게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10억짜리 폐물은 재벌 사모님들 자식 혼사에도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이라니까요. 그래봤자 어쩌겠니? 벌써 주문 넣고 오는 길인데. 어머님, 10억 정도 되는 금액의 주문이면 선입금 들어온 거 확인되기 전에 제작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아직 제작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주문 취소하든가. 아니면 아들 자식 평생 안 보고 살던가요. 이게 하다하다 아주 어디서 아들까지 들먹여가며 협박질이야. 저희는 어머님 욕심 맞춰줄 수 없다는 얘기 벌써 다 끝났고요. 그 욕심 못 채워드린 채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두고두고 저 구박할 것도 뻔하고요. 아닌가요? 구박 정도야 당연히 있겠지. 왜? CM이 입장에서는 시댁 무시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일 턱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요. 10억이니 20억이니 하는 욕심을 이쯤에서 단념하던가 아님 아들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던가. 누가 그러니? 아들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아야 한다고? 나 우리 아들 그렇게 정없이 키우지 않았어. 바로 그때 제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남편이 이렇게 외치며 나타났어요. 내가 그랬어. 뭐? 내가 그랬다고. 친엄마, 시어머니, 그 자리가 천륜을 저버릴 만큼 돈 욕심에 빠져서 타락했다면, 그래서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 차라리 없는 셈 치면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근데 지금 엄마 행동은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여. 넌 잠자코 있어. 고부 갈등에 아들, 남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또 혼자서 오해하고 있네. 그렇게 모르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지금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라니까. 남의 집 귀한 부인한테 생판 남처진 아줌마가 와서 폐악질이나 부리고 있는 꼴이지. 뭐? 남? 너 지금 남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이래?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사람 창피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됐어요. 나 엄마 자식 안 해. 앞으로 안 하려고요. 그니까 여기서 더 망신 당하기 전에 가세요. 가서 제발 그놈의 돈 욕심 좀 버리고 제대로 좀 살아봐. 마지막 부탁이야. 그날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와 결국 의절했어요. 저는 남편을, 남편은 저를 그렇게 서로를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의절을 선언했으니 이제 남은 건 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예비 시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서로 다독이고 치유해가며 그렇게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와의 의절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저의 귀금속 공방에 도둑이 들었어요. 보안용 카드 키를 어디서 구했는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도둑이 가져간 물건은 단 하나더라고요. 공방의 최골 단골 사모님이 세공을 위해 맡겼던 보석, 5캐럿짜리
최상급 다이아몬드였죠. 그 5캐럿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당시 가격은 현금 1억 상당이었어요. 내심 지피는 구석에 있던 저와 남편은 설마 하는 심정으로 CCTV를 돌려보았고, 늦은 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이아몬드 도둑은 역시나 미안해 정말. 남편 될 사람으로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괜찮아.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리 의절했다고는 해도 어쨌든 우리 엄마가 저지른 도둑질인데. 돈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원래 그렇더라.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 입히고야 말더라고. 그런 모습들 내가 많이 보면서 지내와서 잘 알아. 그니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 당신은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우리 둘 다 피해자일 뿐이니까.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법은 세상에 없어.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가져간 거야? CCTV랑 보안이랑 철저하잖아. 내 말이. 저와 남편은 며칠 동안의 CCTV를 돌려봤어요. 마침내 단서를 찾아내었죠. 예비시모와 의절하던 날의 CCTV 기록을 통해서요. 예비시모가 10억 상당의 폐물 견적서를 들고 공방을 찾아왔던 날. 그때 이미 돈을 제대로 뜯어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쳐들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내어줄 커피를 직접 타고 있는 사이에 공방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보안용 카드 키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비시모라는 사람이 참 몹쓸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예비시모가 보안용 카드 키를 훔쳐낸 금고의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결국 예비시모는 그놈의 돈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끝끝내 자식마저 이용해버린 셈이었죠. 그걸 알게 된 남편의 실망이 하늘을 찌른 건 어찌 보면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저는 일단 차마 말을 잇지도 못한 채로 친엄마를 향한 실망감에 치를 떠는 남편부터 다독였고, 남편이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는 다이아몬드의 주인인 단골 사모님에게 도난 사실을 고백했죠. 평소 저의 올바른 행실을 익히 알고 있던 단골 사모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남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선을 딱 그어주었고, 저희 부부와 단골 사모님은 다이아몬드를 훔친 예비시모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뜻을 맞추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저희 부부의 소유물이 아닌 만큼 부득이한 처사인데다가 자칫하다가는 세공장인으로 살아온 저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저와 남편이 예비시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그때, 예비시모는 다이아몬드를 팔아치울 금은방을 찾아 거리를 전전하고 있었나 봐요. 난관에 봉착한 모양이었고요. 출처도 불분명한 5캐럿짜리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감히 함부로 사겠다며 나서는 금은방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숱한 금은방 주인들에게 문전박대당한 예비시모는 절치부심하며 전당포를 향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전당포밖에는 없는 까닭이었겠죠. 그렇게 막 첫 번째 전당포로 들어가려던 예비시모의 앞에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왔고, 그 누군가의 모습을 마주하기 무섭게 예비시모는 사색이 되었어요. 누구겠어요? 경찰을 대동한 저와 남편이었죠. 경찰과 저희 부부를 마주한 예비시모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길하고 불안한 표정을 애써 지워가며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어요. 평생 안 볼 것처럼 굴더니만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다든? 저희도 그러면 마음이나마 얼마나 편했을까요?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혹시나 어머님이 그놈의 돈 욕심으로부터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말끝마다 그놈의 돈 욕심. 내가 이래서 너를 몹쓸년이라고 했던 거야. 입만 열어대면
시댁 무시에 시애미 무시가 매번 정도를 넘어서서. 그만하세요. 누구 잘못이고 누가 몹쓸 사람인지는 어머님 스스로가 벌써 다 증명해버린 상황이니까. 뭘? 내가 뭘? 저희가 경찰이랑 괜히 왔겠어요? 찾아가는 금은방마다 문전박대 당했고 결국 전당포밖에 갈 곳 없는 처지라는 거 모르고 왔을까요? 생사람 잡지 말거라.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쫓겨났던 금은방 한 군데서 경찰에 제보했어요. 수상한 여자 하나가 구매 내역도 입증 안 되고 보증서조차 없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팔겠답시고 온 금은방을 다 쏘다니는 중이라고. 아무래도 도둑 같다고요. 혹시 도난 신고된 다이아몬드 있으면 근처 전당포에 잠복 한번 해보라던걸요? 그런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곳은 장물압이 아니면 전당포밖에 없으니까요. 증거 있어? 증거야 널리고 널렸죠. 귀금속 취급하는 공방에서 그 흔한 CCTV 하나 안 깔아놓았을까 봐서요.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탄식을 터뜨린 시모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또 악다구니를 쳤어요. 부모 자식, 시부모 며느리 사이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시애미를 감히 범죄자 취급을 할 수가 있어? 당신들 경찰 양반들도 마찬가지야. 시애미가 며느리 물건 좀 가져갔기로써니 멀쩡한 사람 뒤나 밟고 다니는 게 정당한 법이야? 내가 당신들 싹 다 인권유린으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썩 물러가서 다들 옷 벗을 각오로 기다리기나 해. 하지만 경찰들은 당신은 지금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거라며 계속 연행을 거부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진다며 예비시모를 신사적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궁지에 몰린 예비시모의 폐악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누차 설명했잖아요. 공방에 있는 귀금속들은 모두 다 고객들의 소유물이고 저는 세공 장인으로서 공인비만 받을 뿐 세공 과정에서 나오는 금가루 하나하나 전부 고객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절도가 맞고 어머님은 도둑질을 저지른 게 맞아요. 또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스스로가 자초한 거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돈 욕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 며느리와의 인연도 스스로 끊어낸 셈이니까요. 이제 좀 알겠어요? 당신 신세 당신 스스로 망쳤다는 거. 경찰에서 예비시모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다이아몬드의 주인인 단골 사모님은 물건도 찾았으니 제 얼굴을 봐서 없던 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선처를 베푸셨어요. 최근엔 학원을 운영해오던 예비시모가 학습지 방문 판매원이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예비시모가 운영하던 대학 입시 학원들이 전부 폐업 처리된 탓에 거지꼴이 되었다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는 소문이 학부모와 강사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래요. 하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도둑이라는데 어느 집 부모가 귀한 자식을 그 학원에 보내겠냐고요. 저는 귀금속 세공사로 명성을 더 떨친 덕분에 작년부터는 이탈리아 현지 장인과의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저의 몸값이 몇 배로 뛰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이탈리아 현지 장인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세공한 고가의 장신구 세트를 친정 엄마의 생일 선물로 받게 되면서 저와 남편의 아이러니는 더 커졌죠. 좀 웃긴다. 뭐가? 의절한 당신 시어머니 생일이 장모님 생일보다 빠르잖아. 그래서 만약 의절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 선물이 우리 엄마의 생일 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건 그렇지. 근데 결국 자업자득 아니겠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팔자를 망친 건 본인이니까. 내 말이 그놈의 돈 욕심이 뭐라고. 참. 그래서 나도 아이러니해. 하기사 덕분에 이거 하나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지 뭐. 늘 금부치와 보석을 가까이 하며 사는 만큼 헛된 욕심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거. 제 이야기를 쓰면서 보니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번쩍번쩍 금길만 걸으세요.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